많이 번다고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안전벨트는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하시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살면 집 하나 사기도 참 힘듭니다. 뭐 이리 쓸 돈이 많은지, 그리고 세금은 어찌 이리 많은지 참 팍팍합니다. 그죠? 집 하나 사기도 힘든 형국에 집 2개를 사야 한다니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집이 1개 있으신 분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를 다운페이를 하고 80%를 융자를 했습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만 불짜리라고 봤을 때요, 20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80만 불 융자를 했습니다. 힘들게 내 집을 하나 산 거죠. 근데 이게 내 집일까요?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집이라고 봐야죠. 긴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페이먼트를 안 내보면 됩니다.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당연히 은행에서 차압 절차가 들어가죠. 은행에서 내 거다, 내놔라 이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페이먼트를 다 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현금을 주고 사서 융자금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본인의 집일까요? 프로퍼티 텍스 안 내보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산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자산 가치가 없지는 않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든 새들어 살지 않고 내 소유의 집에 산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 그러면 자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오르면 다른 집도 오르고요, 내 집이 내려가면 다른 집도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똑같은 거죠. 이쪽 집을 팔고 이쪽을 이사를 가면 똑같은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가는 돈이 제법 많죠. 모기지가 있다면 원금과 이자, 세금, 보험, HOA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꽤 있죠.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단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동안 돈이 주구장창 나가는 거죠. 미국에서 집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것은 돈 버는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한 건 좀 넘어간 것 같고, 하여튼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밥을 어디 가서 빌어 먹고요, 옷을 어디 가서 얻어 입고요,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단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돈이 나갈 때는 항상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돈이 들어와야 되고 항상 돈을 벌어야 되겠죠. 안 벌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으니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째로 집을 최소한 1개라도 더 사서 이 구조는 꼭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살고 있는 집 하나 A, 그리고 세 놓는 집 하나 B. B 세 놓고 B에서 나오는 돈이 최소한 B에서 나가는 돈이 다 나가고요, A 집에 나가는 돈이 다 나가고 돈이 좀 더 들어오면 좋겠죠. 누군가는 렌트비를 내고 삽니다. 누군가는 렌트비를 받고 살고요. B 세입자는 돈을 내고 살고요, A 집에 살고 있는 B 집의 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재산을 늘립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A의 포지션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집 하나는 재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고요, 모기지 페이먼트를 조금씩 더 내서 자산 증식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어 놓고 깜빡하고 편집자한테 안 보내서 제 컴퓨터 속에 이렇게 자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바로 보내서 만들어서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뭐 이거 전에 나갈 수도 있고 이거 다음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영상 찍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셋째로, 집이 없이 새를 살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가는 돈이 좀 많죠. 세금, HOA, 보험, 유지비 등 그 외에도 융자가 있다면 그 이자와 원금까지 아까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모두들 다들 내고 있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내고 있죠. 그러면 세대로 살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내야 되는 모든 돈을 세입자가 내주는 겁니다. 제 주위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젊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어디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사면서 나가는 돈과 평생 렌트를 살면서 나가는 돈을 30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집을 사가지고 보유하면서 나가는 돈이 렌트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집을 죽을 때까지 안 사고 렌트로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 그렇다고 하니 뭐 맞겠죠. 참 똑똑한 계산입니다. 어찌 보면. 어쩌면 집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정도의 집 한 채, 그게 다겠죠. 그걸 위해서 노예처럼 은퇴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러느니 나를 위해 뭐 편하게 쓰면서 평생 렌트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조금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집이 2개면요. 집이 3개면요. 집이 2개 이상이 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완전 다른 스토리가 되죠. 이게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잔머리를 굴리면 이상한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예 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무지하든지 아니면 엄청 똑똑하든지 그렇습니다. 아예 무지하면 전문가한테 던져놓고 아예 나는 모르겠다 하거든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똘똘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본인 일을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만들게 만들거든요. 어설프게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척 하면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얇은 지식으로 야근 여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게 잘 안 되죠. 되는 부분은 잘난 척 할 수 있는 그 정도겠죠. 그런 사람들은 조만간이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든 언제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넷째로, 제가 투자 매물을 사시는 분들한테 부동산 투자는 먼틀리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니까 이거는 한 달에 300불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100불밖에 안 남아요. 이거는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 살 때는 이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해마다 렌트비는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렌트비도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렌트비는 더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나빠져가지고 숏세일이나 아리오로 집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쨌든 또 그 집에 쫓겨나고 나면 그 살 집이 필요한데 집을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집을 던지는 과정에서 돈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크레딧은 좋지 않죠. 또 돈을 안 냈으니까 당연히. 그 반면에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집에든 일단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고라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렌트 가격을 조금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켓에서. 그래서 생각외로 부동산이 대단한 폭락장에서는 렌트비가 약간 올라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페이먼트와 렌트비가 본전으로 남는 게 없더라도 렌트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남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남는 게 없다가 몇 년 지나고 보니 이제 돈이 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2번 정도 된다면 사는 게 맞습니다. 물론 무작정 사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봐야 할 것이 많겠죠. 이런저런 부분 다 감안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꼭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노후 준비를 하죠.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야 하는 강박관념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거 좀 겁나죠. 65세부터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는 분위기인데 과학기술이 막 발달하면서 일자리는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고요. 일을 못하게 되는 나이는 점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사는 것은 점점점 길게 살 것 같고요. 애들이 나중에 부양해 줄 것 같지도 않고요. 나중에 부양해 주는 거는 고사하고 본인들 앞가름이나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금 아이들은 더 힘든 경쟁 시대에 살 거라고 하니 노후를 맡긴다는 건 염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건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노후 대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들고 401k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죠.
여러 가지 은퇴 상품들을 65세에 은퇴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때 되면 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것은 확실히 맞죠. 여하튼 보통 사람들이 집 페이오프 시키고 여러 가지 은퇴 상품에서 어느 정도 나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집 페이먼트를 열심히 하고 은퇴 상품을 어렵게 넣어서 은퇴 후 생활비 정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65세에 그게 되면 성공한다고 보죠. 뭐 성공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 자체도 흙숟가락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집의 세금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높죠. 지금 6,000불을 내고 있다면 30년 뒤에 그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살더라도 10,000불 정도 내는 상황이 되겠죠. 그 중간에 집을 뭐 한 몇 번 옮기면 재산세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미국 부동산 재산세 관련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뭐 너무 길고요. 엄청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 도실 때 그거 한번 보십시오. 별로 재미는 없으니까. 뭐 여하튼 거기다가 작년 초에 쌀 한 봉지에 5불 했습니다. 지금 10불 했습니다. 30년 뒤에는 얼마일까요?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달에 10,000불이면 어느 정도 살겠지만 과연 30년 뒤에 10,000불을 가지고 넉넉하게 살지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년에 얼마를 65세까지 넣으면 65세부터는 한 달에 뭐 10,000불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확률적으로 뭐 히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나올 거다. 가령 이런 식이죠.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확실히 한 달에 10,000불이 나온지는 가봐야 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도 그 돈이 확실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말씀은 하십니다. 10,000불이 나온다 그러면 7,000불 정도는 나오겠죠. 보험 설계사분들이 말씀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000불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10,000불이 나온다고 해서 가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야기한 그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의문은 30년 뒤에 10,000불이 지금 10,000불의 값어치가 있을 거냐는 거죠. 그렇다고 보험 상품 같은 것이 사기 힘으로 사지 마라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은퇴 상품 같은 것은 요즘 세상에 정말 필요합니다. 100%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왜 한계가 더 있어야 하냐면요. 월세는 인플레이션 따라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렌트비가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인플레이션 따라 움직이는 것은 부동산을 조금만 유심히 보신 분이라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가령 어떤 지역의 부동산 중간 약간 이하의 매물을 렌트비를 받아서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생활비의 3분의 1 정도가 나온다고 봅시다. 30년 뒤에도 그 매물은 그때의 생활비 3분의 1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죠. 생활비의 3분의 1이 지금 3,000불이라면 지금은 3,000불 정도 나올 것이고요. 30년 뒤에 그 생활비의 3분의 1이 10,000불이 나면 그때 10,000불 정도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같은 가격대에 집 3개가 있으면 생활비 전체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다가 30년 뒤에 페이먼트 끝나면 급하면 팔아서 목돈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런 건 덤이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집 한 채를 더 사야 하고요. 그리고 은퇴 전에 최소 1가구 2주택 정도는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3개, 4개면 훨씬 더 좋고요. 당연히 많을수록 당연히 더 좋죠. 페이오프 시킨다는 전제하에 65세. 언젠가부터 다주택자들이 부도덕하다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로소득이라고요. 이거 불로소득 아닙니다. 열심히 차곡차곡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집 한 채 더 살려고 얼마나 알뜰살뜰 남들보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놀고 모아서 투자한 것인데 이걸 불로소득이라니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는 경우의 수도 감수를 하고 사야 하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애매기는 건 또 어떻고요? 그건 일 아닌가요? 무슨 불로? 그리고 간혹 정치인들 중에 집이 없고 새들어 살고 있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이 몇억이 나는데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렴하다고요? 저는 당최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그분들은 봉사활동인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거 하실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라도 사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열심히 일해서 빚 청산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열심히 하셔서 집을 한 채라도 더 사가지고 1가구 2주택자가 되도록 2주택자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게 칭찬받고 욕먹을 일은 아닙니다. 집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할 일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들 풍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찌 잘못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개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정도 있으니 그런 분한테 잘못됐다고 하면 천벌받을 일이죠. 하지만 가난이 곧 청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청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정도 될 학벌에 그 나이에 본인 집 하나 없고 빚만 있는 것은 청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무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렴하면 재산이 같은 류의 사람들에 비해서 재산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청렴하다고 빚이 많고 내 집이 없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산 정식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그건 지탄도 받고 벌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열심히 해서 자기 자신이 자산을 늘린 것은 부도덕하고 집 없고 빚이 많다고 청렴하다는 공식은 당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옆으로 샜는데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 편집하는 분이 잘라낼 것 같습니다. Nope.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집 하나 사기도 빡빡한데 집 2개를 어떻게 사라는 거냐? 맞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집 하나 사기도 대책 없이 힘든 것이 맞습니다. 뻔히 나오는 월급에 나가야 하는 건 많고 뭐 결혼 안 했다고 세금대가, 애 없다고 세금대가, 뭐 렌트비는 왜 이리 비싼 건지. 거기다 렌트비는 뭐 세금 공제한다고 안 된다네? 뭐 학자금 융자금 갚아야 돼. 뭐 해야 돼? 돈 좀 모을만 하면 뭐 쓸 때 생기고 전세 제도라도 있으면 전세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목돈이라도 좀 모을 텐데 여기 뭐 전세는 다 달새빵이니 참 돈 모으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대가 넘어갈수록 이건 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렌트 사람들도 더 많아질 거고요. 그래서 렌트 놓을 매물을 2개 이상 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말 같지도 않게 들리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부모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10년 정도는 현실적으로 자력으로 집 사기가 좀 힘든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형편이 되신다면 아이들 첫집 사는 것 정도는 도움이 좀 되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부모님들 노후 대책이 우선이고요. 부모님들 노후 대책을 포기하고 자제분들 집을 사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하지만 형편이 좀 되는 한도 안에서 조금 도와주셔야지 아이들이 숨통이 좀 튀고 일어서기에 한결 수월한 것이 현실입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매우 고단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고단함 때문에 집 사는 거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차이라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당장 부잣집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확 나거든요. 안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은 뭐 이렇게 학교라는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사회생활을 하려니 고단한데 멘탈이 조금만 약한 친구들은 열등감까지 느끼게 되겠죠. 부모님 형편이 되신다면 자제분들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형편이 안 되신다면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부모님도 부모님 노후를 우선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부모님 능력이 있으신데 안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건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원망할 일도 아니고요. 부모님 입장에서 원망 받을 일도 아니죠. 당신 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그죠? 보통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들의 재력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서운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스스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젊다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턱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것도 쪽팔린 일이거든요.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하면 형편이 좀 되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믿어워서 혹은 안타까워서라도 좀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시는 상황이라면 더 빨리 정신 차리고 스스로 시작해야 되겠죠. 부모만 원망하고 사는 찌질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돈을 모으십시오.
돈을 버는데 무슨 대단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희한한 대단한 방법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모으는 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검 전략, 너무 뻔하지만 돈 모으는 진리입니다. 일단 렌트를 지금 사는 데서 좀 저렴한 데로 가시고요. 사 먹는 거 줄이시고요. 술자리 만들지 마시고요. 놀러 가는 거 줄이시고요. 돈이 생기면 통장에 넣지 마시고 제3의 영역에 없는 셈 치고 던져 놓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짭을 하나를 더 잡아 하는 것도 좋고요. 20대나 30대에 투잡, 뜨리잡 뛰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누구도 욕하지 않습니다. 아,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자네 성공할 거야. 이러죠. 전문 분야가 있으면 유튜브 같은 걸 하는 것도 좋고요. 남한테 너무 박하게 하면서 돈을 아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남한테 너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박하게 하면 끝에 가서 돈을 못 법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들어가는 것을 절약하고 남들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좀 더 버는 것은 젊었을 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에 기대치를 너무 많이 부여하지 마시고요. 5년을 보고 인생을 설계를 하십시오. 1년을 바둥거린다고 바뀌는 것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5년을 바둥거리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뀝니다. 지금 누군가가 옆에서 돈을 잘 벌어서 좋을 것 같죠. 물론 좋겠죠, 잘 벌면. 하지만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과 돈을 투자해서 잘 불리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주저하지 말고 집을 사십시오.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절대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요. 페이먼트가 렌트비를 커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가령 내가 5년 동안 6만 불을 모았다면 30만 불 정도의 집을 다운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멀리에 있는 집들 중에서 30만 불 정도의 렌트비 한 1600불 나오는 정도의 집을 사십시오.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페이먼트는 커버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먼 곳에, 그것도 없으면 좀 더 먼 곳에, 도시에서 좀 떨어지면서 좀 싸지거든요. 지금 집을 살 시기니 아니니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좀 남으면 과감하게 사십시오. 기준을 간단하게 정하십시오. 첫째, 렌트가 잘 나가는 집. 둘째, 렌트 비용으로 페이먼트가 커버되는 집. 셋째, 팔기 좋은 집. 그리고 가까운 부동산 전문인과 소통을 좀 자주 하십시오. 그거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좀 비싸게 산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산 시기가 맞는 것인지 어마무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지금 이번 뭘 좀 잘못해서 좀 손해본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나보면 이게 효자 노릇합니다. 절대 무리해서 렌트비 1,500 나오는데 페이먼트 2,000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무리하게 모으되 투자는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명심하십시오.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안전벨트는 렌트의 수익입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느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주먹 좀 쓰면 뭐 짱이 진정한 짱인 줄 알죠. 진짜 망고 쓸데없는 거죠. 좀 나이가 더 먹으면 진정한 짱이 얼짱인 줄 압니다.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진정한 짱은 얼짱이 아니라 몸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진정한 짱은 재산을 잘 불리는 것입니다. 많이 번다고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1년에 100만 불을 버는 사람보다 1년에 50만 불을 버는 사람이 5년 뒤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만드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옆에서 누가 더 잘 버는 거요? 지금 본인이 적게 버는 거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5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뒤에는 옆에 있던 더 잘 벌던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 있죠. 순뻥입니다. 시작은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을 안 하면 결과가 나올 확률이 제로지요. 시작을 하면 결과가 나올 확률이 있죠. 30%, 50%, 80%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이거는 확률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입니다. 0과 100의 차이란 말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많은 재력을 가지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나름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성공하신 분들은 다들 죽으라고 열심히 했고 그 와중에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을 만드십시오. 즐겁게요. 나중에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을 그런 사연을 만드십시오. 젊었을 때 쪽방에 사는 것이 흉이 될 일은 아닙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5년 뒤에 봅시다. 5년 뒤에 지금 당신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2배로 늘린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찍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따봉!